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삶의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른 평생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에 누군가 무심하게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처럼 제 고단하고 팍팍한 일상에도 어둡고 불길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찬 공기를 혼자 힘겹게 가르며 먼저 저 세상으로 간 남편과 평생을 바쳐 일궈왔지만 이젠 파리만 날릴 정도로 손님 하나 없이 텅 비어가는 작은 과일 가게의 낡은 셔터 문을 힘겹게 열 때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던 마른 기침,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죠. 콜록, 콜록.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저 늙고 쇠잔해진 몸이 을에 부리는 변덕이려니 여겼습니다. 먼저 간 남편 생각이 날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영감, 당신이라도 있었으면 이까짓 기침쯤이야 하고 웃어넘겼을 텐데.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려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장통의 매캐한 먼지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빌어먹을 기침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다 되어가도 좀처럼 멎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식은땀에 내의가 축축이 젖어 한밤중에 몇 번씩이나 갈아입어야 하는 날이 늘어갔고 조금만 숨이 가빠도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예전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함께 새벽 도매시장이라도 나설 때면 제가 먼저 씩씩하게 앞장서서 영감, 뭘 그리 꿈을 대시오. 빨리빨리 따라오지 못하고 하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을 텐데요. 이제는 혼자 그 새벽길을 나서는 것조차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단골로 찾아오는 마음씨 착한 새댁 손님이 제 파리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피며 물어올 때면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메마른 입가에 힘없는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새댁. 괜찮아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런가 봐요. 요즘 통 장사가 안 돼서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뭐 한 달 내내 죽어라 팔아봤자 월세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가 더 많으니 능숙하지만 힘없이 과일을 봉지에 담아 건네면서도 문득 뼈마디만 앙상하게 드러난 제 거칠어진 손등과 젊었을 적보다 훨씬 가늘어진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었을 적 남편이 큰맘 먹고 장만해 주었던 낡은 금반지가 이제는 헐거워져 손가락 마디에서 허망하게 빙빙 도는 것을 느낄 때면 마음 한구석이 괜스레 시리고 허전해지곤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건 아닌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현실이었죠. 먼지 쌓인 시장 좌판에 홀로 앉아 혹시나 찾아올까 싶은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목청을 돋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목구멍에서부터 거칠고 탁한 쇳소리가 새어나왔고 이내 발작적인 기침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기 일쑤였으니까요. 복래 씨 요새 영 안 좋아 보여. 얼굴도 반쪽이 다 됐고 그러다 큰 병이라도 얻으면 어쩌려고 그래.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지 그래. 옆자리에서 나무를 파는 순자 씨가 보다 못해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 양반도 저처럼 이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보낸 터라 척 보면 척 제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것이지요. 모료 언니, 괜찮아요. 그냥 늙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요.
저는 여전히 괜찮다는 말로 얼버무리며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이라도 얻으면 어쩌나 하는 시커먼 불안감이 검은 파도처럼 제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밤에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가만히 귀 기울이면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바람 빠지는 낡은 풍선 같은 쇳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외면하고 버틸 수만은 없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며칠을 망설인 끝에 동네 작은 의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똑딱거리는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로 들어서자 희끗한 머리의 의사 선생님이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할머님? 저는 그간의 증상들을 더듬더듬 이야기했습니다. 잦은 기침, 식은땀, 숨가쁨, 그리고 야윈 손목까지. 의사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등을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들이 오간 뒤 한동안 제 차트만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네, 큰 병원이요? 제가 그리 안 좋아 보입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소견서 하나 써드릴 테니 종합병원으로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담담한 어조로 말하며 무언가를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로 적힌 진료 의뢰서라는 글자가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받아든 제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 하고 넘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벽을 짚고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만약에 정말 큰 병이면 어떡하지? 수술이라도 해야 하면 돈은 또 어쩌고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변변한 적금 하나 들어놓지 못한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외아들 철수 그 녀석 하나는 번듯하게 키워냈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저녁 무렵 저는 무거운 마음을 다잡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창문 너머로 하나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아들 철순의 집이었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괜한 걱정을 끼치는 건 아닐까?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후에야 겨우 손가락을 뻗어 배를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금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다, 애미야.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이 시간에.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반가운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심한 표정이었죠. 늘 그랬습니다. 제가 찾아오면 용건부터 묻는 아이였어요. 거실 소파에는 아들 철수가 퇴근 후 편한 옷차림으로 앉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왔어, 엄마. 저를 한번 쳐다보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화면 속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 소파 한쪽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녁들은 먹었고? 네, 방금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며느리가 의례적으로 물었지만 더 이상 밥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길게 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아까 받은 소견서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제 말에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은 놀란 듯한 표정이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견서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동네 병원에 갔었는데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더구나. 소견서를 받아든 아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으로 다가와 소견서를 함께 들여다보았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하게 정적을 깨고 있었어요. 별일 아니겠지, 엄마. 요즘 환절기라 다들 감기 몸살 달고 살잖아. 한참 만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미리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닐 테니 검사는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지만 그 말투 역시 어딘지 모르게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제가 기대했던 따뜻한 위로나 걱정의 빛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니까요. 스산한 바람이 제 마음속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그때부터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제 앞에 놓인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예감을 말입니다. 아들 녀석 집에서 돌아온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넋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혹시라도 그 못된 것들에게서 연락이라도 올까? 어머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떻게든 병원비 마련해 볼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하는 그야말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침묵을 지켰고 그 침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홀로 그 크고 낯선 대학병원의 문턱을 다시 넘어야 했지요. 종합병원이라는 곳은 올 때마다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저마다의 근심을 가득 안고 오가는 소란스러운 복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낯선 의료기계 소리들, 접수 창구에 쭈뼛거리며 소견서를 내밀고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 옆자리는 싸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아들이나 딸들이 살뜰히 챙기며 부축하거나 배우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저는 그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외롭게 홀로 앉아 순서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서럽던지 저도 모르게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이런 제 처지를 그 인정머리 없는 아들 녀석과 며느리는 알기나 할까요? 설령 안다 한들 그들이 과연 눈곱만큼이라도 신경이나 쓸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또다시 아려왔습니다. 각종 검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피를 뽑고 엑스레이 촬영실로 또 CT 촬영실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지요. 특히 동그랗고 커다란 기계 안으로 제 몸이 천천히 들어갈 때는 마치 관 속에 눕는 것처럼 섬뜩하고 불길한 기분이 들어 저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 병이면 어떡하나. 먼저 간 영감도 없이
나 혼자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온갖 부정적이고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또 어찌나 길고 초조하던지요. 바짝 마른 입술만 자꾸 침으로 축였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불리고 다시 진료실 의사 앞에 섰습니다. 의사는 제 PET 사진을 커다란 모니터에 띄워놓고 이런저런 의학 용어들을 써가며 한참 동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그 어려운 말들이 귀에 제대로 들어올 리 만무했지요. 다만 제 눈과 귀에 망치처럼 분명하게 박힌 것은 폐 오른쪽 윗부분에 작은 혹, 즉 결절이 보입니다라는 냉정한 말과 크기가 아직 작고 주변으로 퍼진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수술로 제거하면 예후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신 편입니다라는 그나마 한 줄기 희망처럼 들리는 권유였습니다. 초기라는 말에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했지만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나게 다가왔습니다. 수술 말씀이십니까? 그걸 꼭 해야만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할머님. 현재로서는 수술적 절제가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치료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완치를 생각하신다면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의술이 워낙 발달해서 폐 부분 절제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에 속합니다. 의사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최대한 차분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걱정으로 하얗게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평생 병원 신세라고는 흔한 감기 몸살 외에는 져본 적 없는 제가 꼼짝없이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니요. 저 선생님,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면목 없습니다만 혹시 그 수술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가장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질문,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기가 참으로 무겁고 수치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모니터로 시선을 돌려 무언가를 빠르게 확인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검사비와 입원비 그리고 수술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대략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환자분의 상태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500만 원, 아니 600만 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그 돈은 제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거금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과일 몇 상자 팔아 하루 벌어 하루 겨우 연명하는 저에게 그 돈은 마치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에게는 힘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진료실을 나왔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벽에 잠시 몸을 기대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500만 원, 600만 원이라니 이 망할 놈의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눈앞이 캄캄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이 검은 해일처럼 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저히 혼자서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남은 염치와 체면마저 내팽개치고 다시 아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의사의 진단과 수술 권유,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액수의 수술비 이야기까지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애썼지만 제 목소리는 자꾸만 불안하게 떨려 나왔고 때로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설움과 분노를 누르느라 말문이 턱턱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철수야, 정말 이런 말 하기조차 미안하고 면목 없다만 그 빌어먹을 수술비가 너무 커서 어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든 단 얼마라도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한마디 한마디를 어렵사리 꺼낼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꼿꼿하게 살리라 다짐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문제 앞에서 그런 얄팍한 자존심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치에 불과했지요. 수화기 저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마치 지옥의 영겁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아들 녀석의 깊은 한숨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 차가운 한숨소리에 제 심장은 바닥 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하, 엄마, 그게 그렇게나 큰 돈이 들어? 500만 원씩이나? 아들 녀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당혹감과 짜증,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부담감이 역력했습니다. 일단은 엄마, 내가 어떻게든 알아보긴 할게. 근데 요즘 우리도 알잖아. 사정이 진짜 넉넉지 않아서 솔직히 확답은 못 주겠다. 아들은 그렇게 변명처럼 말하고는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옹기나 어미에 대한 연민보다는 마치 귀찮고 성가신 짐을 떠안은 듯한 마지못한 기색만이 가득했습니다. 알아는 본다는 그 공허한 말에서 저는 일말의 희망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불길하고 암울한 예감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그 불길한 예감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 저는 무겁디 무거운 발걸음을 아들네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마도 그 망할 놈의 수술비 문제에 대한 그들의 최종 입장을 들을 수 있겠지요. 제발 제발 좋은 소식이기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해 드릴게요.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의 싸늘하게 감도는 냉랭한 공기에 제 마지막 기대마저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식탁에는 평소보다 가짓수는 많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무런 성의도 느껴지지 않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살피며 밥알만 깨작거렸고 독사 같은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욱 싸늘하고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었죠. 어색하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들이 숟가락을 놀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거슬리게 들려왔습니다. 저 철수야, 혹시 그 병원비 문제는 어떻게 좀 알아봤는지 궁금하구나. 결국 제가 먼저 그 지옥 같은 침묵을 깨고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아들 녀석은 며느리의 눈치를 한번 힐끗 살피더니 여전히 우물쭈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게 엄마, 우리도 나름대로 알아보긴 했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어렵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날카롭게 가로채며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잘 벼린 비수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요즘 정말 죽을 맛이에요. 철수 씨 회사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월급도 확 줄었고 애들 학원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거기에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금 이자까지 내고 나면 정말이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들은 마치 미리 수십 번은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거침없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른 침만 꿀꺽 삼키며
그들의 뻔뻔하고 인정머리 없는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저희도 어머님 수술비 보태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 저희 형편으로는 단돈 100만 원도 솔직히 무리예요. 까놓고 말해서 저희 먹고 살기도 빠듯한 실정이라고요. 며느리는 안타깝다는 듯한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독사 같은 눈빛에서는 어떤 진심이나 인간적인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귀찮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기색만이 역력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제 심장에 사정없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저희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결국 아들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피도 눈물도 없는 싸늘하고도 최종적인 거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간신히 붙들고 있던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의 불씨마저 차갑게 꺼져버리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귀가 먹먹해지면서 주변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멀어졌습니다. 자식이 무엇이기에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이토록 차갑고 잔인하며 기정한 외면뿐이란 말인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이 검은 파도처럼 세차게 밀려와 저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네 집 현관문을 어떻게 나섰는지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뼈를 애는 듯한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시린 것이 바로 금수만도 못한 자식놈의 외면이라는 것을 제 생애 처음으로 이토록 처절하고 뼈아프게 깨달았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밤의 지독한 절망감은 제 영혼 깊숙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고 시커먼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토록 냉혈한 같은 거절을 당하고 돌아온 후 저는 며칠을 송장처럼 자리에 누워 앓았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훨씬 더 깊고 극심하게 저를 괴롭혔던 탓이겠지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았다는 참담한 생각, 제 목숨값보다 그들 부부의 안락하고 이기적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을 때의 처절한 절망감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쑤시는 듯 격렬하게 아파왔고 밤에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다 식은 땀을 흥건히 흘리며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된 천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나 그 못된 것들이 뒤늦게라도 제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며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용서를 구하러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신랑보다 가느다란 기대를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미련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을 거의 굶다시피 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이대로 방구석에 처박혀 끙끙 앓다가 죽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먹을 만한 것이라고는 이미 시들어서 물러터지기 직전인 채소 몇 가지와 말라비틀어진 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문득 그 잘난 아들네 냉장고는 늘 온갖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빌어먹을 손주 녀석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줄 요량으로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그 징글징글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미리 연락을 하고 갔겠지만
그럴 기력도 없었고 왠지 모르게 그들이 사는 모습을, 제가 없는 그들의 뻔뻔하고 이기적인 일상을 한 번이라도 더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다는 이상한 오기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아 괜히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온갖 치욕스럽고 분한 상념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나를 반겨줄 리 만무한데. 하지만 이미 제 발걸음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들의 집 현관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득 현관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이나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환기를 시키려고 잠시 열어두었나 보다 그리 짐작하며 저는 조용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려는데 안방에서 두렁거리는 남녀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발리 가는 거 항공권이랑 호텔 예약 최종적으로 다 확인했지? 혹시라도 일정에 문제 생기면 진짜 짜증나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봐. 귀에 익은, 아니 이제는 혐오스럽기까지 한 며느리의 간사하고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발리?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헛것을 들은 것이겠지요. 응, 아까 오전에 내가 인터넷으로 싹 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 좌석도 창가 쪽으로 나란히 붙어 있는 걸로 잘 됐고 호텔도 뭐랬더라? 오션뷰 스위트룸인가? 그걸로 예약 확정됐다고 메일 왔더라고. 아, 진짜 다음 주 출발인데 벌써부터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자기도 알잖아. 내가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어머니 일은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도 이번에 제대로 힐링 좀 하고 와야 하지 않겠어? 자기도 그동안 회사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잖아. 이어 들려온 아들의 나긋나긋하고도 쏙 편한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거대한 쇠망치로 뒤통수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발리 여행이라니요. 제 수술비 5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당장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단돈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그렇게나 매몰차고 냉정하게 저를 외면했던 바로 그 인간들이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 원은 좋게 들여야 하는 해외여행을, 그것도 다음 주에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다 못해 산산조각 나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간신히 들고 있던 낡은 시장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졌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파렴치하고 역겨운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뒤돌아 나와 아파트 복도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터져 나오는 울음과 분노를 삼키느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배신감과 서러움이 뜨거운 용암처럼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그리고 내가 며느리라고 애써 받아들였던 저 요물 같은 여자가 어찌 감히 제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길에서 만남 모르는 생판 남남이었다면 이토록 가슴이 미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은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제 마지막 남은 한 조각 희망마저 이렇게 잔인하고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고 길었습니다. 마치 제 절망적이고 암울한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라도 하듯 날씨는 매일같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함께 지독한 추위를 몰고 왔죠.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 저희 집의 낡고
삐걱거리던 연탄 보일러가 그만 완전히 수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이면 방 안 공기가 마치 냉동 창고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워졌고 저는 솜이 다 빠져나가 홀쭉해진 얇은 이불을 몇 겹씩이나 뒤집어 쓰고도 밤새 추위에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슬쩍 보일러가 고장났으니 좀 봐달라고 아니면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좀 불러서 고쳐달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엄마.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 써? 사람 불러서 고치면 될 거 아냐. 나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다고 그래. 라는 무심하고도 신경질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보일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 전화를 슬그머니 피하거나 핑계를 대며 받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이미 따뜻한 남쪽 나라 발리에서의 달콤하고 호화로운 휴가를 꿈꾸며 신나게 짐을 꾸리고 있겠지요. 저는 낡고 오래된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차디찬 골방에서 홀로 길고 긴 겨울밤을 외롭게 지새우며 뼛속까지 시리게 스며드는 지독한 한기와 사무치는 외로움에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젊었을 적 아무리 가난하고 배가 고파도 굶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처절하게 깨달으니 굶주림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이사를 애는 듯한 추위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볼일이 있어 잠시 외출했다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옆집에 사는 젊은 새댁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살갑게 말을 걸어오곤 했는데 그날도 특유의 명랑하고 환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철수 아저씨네 가족 사진인데 지금 발리에서 완전 신나게 휴가 보내고 계신가 봐요. 와, 바다 색깔 좀 보세요. 완전 예술이에요, 예술. 너무 멋있다. 여기 보세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애들도 완전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났네요. 아,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좋은 데는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서 즐겨야 더 좋은 법인데 말이에요. 새댁의 해맑고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날카롭고 섬뜩한 유리 조각처럼 사정없이 박혀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눈부시게 쏟아지는 열대의 햇살 아래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금쪽 같은 손주 녀석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최신 유행의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하고 이국적인 휴양지 옷차림을 한 그들의 모습은 차갑고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죽음의 그림자와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제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 간신히 버티고 서 있던 마지막 한 가닥 이성의 끝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인 척 애써 얼굴에 거진 미소를 지으며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나도 같이 가자고 그렇게나 성화를 부리면서 효도 관광 보내준다고 했는데 내가 요즘 통기력이 없고 몸이 안 좋아서 아쉽지만 못 갔지 뭐예요. 젊은 사람들끼리 오붓하게 신나게 놀다 오라고 했답니다. 하고 태어나고도 능글맞게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이미 피눈물이 강물처럼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생사가 오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급하고도 절박한 순간에 그 천하의 몹쓸 것들은 제 고통과 절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안락과 쾌락만을 찾아 저 멀리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의 희희낙낙하는 환한 웃음소리가 마치 제 처절한 비명과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헛되고 부질없는 기대도 미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자식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준 철저하고도 완벽한 타인, 아니 원수보다도 못한 짐승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버린 후 저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홀로 표류하다 결국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 선언과 같은 참담하고도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막막함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절망감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지요. 하지만 이대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죽음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제게는 먼저 저 세상으로 간 남편과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어린 추억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이 작고 초라한 과일 가게도 있고 매일 아침 제 안부를 걱정하며 잊지 않고 찾아주는 몇몇 정 많고 따뜻한 단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를 이 지경으로 내몬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처절한 복수라도 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느다란 신락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하고도 처절한 심정으로 몇 안 되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살갑게 왕래를 자주 했던 편은 아니었던 터라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전화번호부를 뒤져가며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그들의 연락처를 하나하나 힘겹게 찾아내야 했죠. 수화기를 들고 그들의 번호를 누를 때마다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불안하고 격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제 딱하고 기구한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결국에는 구차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우며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한없이 기어들어갔고 이렇게 구차하고 궁색한 제 처지를 남에게 속속들이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에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살아남아서 이 지독한 억울함과 분노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단 하나의 강렬한 일념으로 얄팍한 염치와 구겨진 체면 따위는 잠시 접어두고 그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제가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 싸늘하고도 가슴 시리도록 실망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작은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나뿐인 조카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처음에는 마지못해 반가워하는 듯 했으나 제 용건을 듣고 나서는 금세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네, 수술비요? 아이고, 작은 어머니. 정말 안타깝고 딱하지만 저희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죽을 맛이라니까요. 게다가 애들 둘 다 대학생이라 등록금이나 뭐다 해서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랍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힘내세요. 또 다른 먼 친척벌 되는 인간에게 연락했을 때는 이런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 물론 사정은 딱하지만 그래도
아들인 철수 그 녀석이 멀쩡하게 버젓이 있는데 왜 저희 같은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손을 벌리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철수가 어머니 병원비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모른 채 하는 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정말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네요. 아무튼 기운 내시고요. 어떤 인간은 마치 제가 무슨 파렴치한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저를 나무라고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고, 또 어떤 인간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이런저런 현실적이고 구차한 핑계를 둘러대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비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인간은 제 전화번호를 알아보고는 아예 받지도 않거나 지금 몹시 바쁘다는 핑계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흔하고도 당연한 옛말은 적어도 제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저 허울 좋고 위선적인 구호에 불과한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제 배 아파 낳은 친자식에게조차 이토록 처절하고 비참하게 외면당한 마당에 그깟 일가친척이라고 한들 그 누가 선뜻 제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순진했던 것이겠지요. 몇 번의 가슴 찢어지는 통화 끝에 저는 더 이상 이 넓고 넓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냉혹하고도 처절한 현실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깊고 어두컴컴한 심해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듯한 그런 지독한 고독감과 처절한 무력감이 제 온몸을 차갑게 휘감았습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제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안쪽 낡고 해진 옷가지들 밑에 수십 년 동안이나 고이 숨겨두었던 빈바랜 나무 상자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젊었을 적부터 시장 바닥에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 않고 과일 행상을 하며 한 푼, 두 푼 피땀 흘려 고생스럽게 아껴 모은 쌈짓돈이 담긴 낡고 손때 묻은 통장이 들어 있었죠. 그 통장에는 단순히 돈의 액수만이 아니라 제 피와 땀 그리고 웃음과 눈물로 얼룩진 기나긴 세월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철부지 아들 대학 등록금 대느라 큰 돈을 한번 뭉텅 깨고 그 망할 녀석 장가갈 때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는데 보태주느라 또 한 번 목돈이 쑥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남은 것은 제 마지막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소중하고 애틋하게 간직해왔던 돈이었던가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했을 때 제 눈에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빛이 가득 어렸습니다. 고작 200만 원 남짓,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제 생명과도 같았던 수술비 500만 원, 아니 600만 원에는 그야말로 턱도 없이 모자라는 액수였지요. 그 돈으로는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검사비와 며칠간의 입원비 일부를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 불보다 뻔했습니다. 저는 그 낡은 통장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망연자실하게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부끄럽지 않게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제 목숨 하나를 건사할 최소한의 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이 너무나도 서럽고 분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의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사무적이고도 명랑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박봉래 환자분 맞으시죠? 지난번에 검사 결과 들으시고 수술 일정 잡기로 하셨는데
혹시 언제가 괜찮으시겠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 스케줄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날짜 잡아드릴게요. 저는 차마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치욕스러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한낱 자존심이자 이 야박한 세상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저 그런데 제가 갑자기 아주 급한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서요. 그리고 아직 몸 상태도 수술을 바로 받을 만큼 좋지가 않아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며칠 뒤에 제가 다시 병원으로 직접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세요, 환자분. 너무 늦지 않게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둘러대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기침과 숨막히는 숨가쁨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차갑고 어두운 죽음이 먼저 저를 찾아와 낚아채 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냉기만 감도는 방 안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지난 수십 년의 파란만장했던 세월들이 마치 낡은 흑백 활동 사진처럼 눈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철수 녀석을 등에 업고 눈보라치는 한겨울 시장길을 힘겹게 누비던 젊은 날의 제 모습, 밤늦도록 공장에서 고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아들 녀석의 도시락 반찬을 정성껏 만들던 기억,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저를 불렀을 때의 그 벅차고 황홀했던 감동과 기쁨,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서던 날의 그 뿌듯함과 대견함까지, 그 모든 아름답고 소중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오르며 제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파고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고 고단하며 서럽게 살아왔던가. 모든 것이 한낱 물거품처럼 허무하고 부질없게만 느껴졌습니다. 깊고 깊은 체념과 함께 쓰디쓴 눈물이 두 뺨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이 내게 내린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체념하려 애썼지만 꺼져가는 생명의 희미한 불씨 앞에서 느껴지는 원초적인 공포와 처절한 절망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잿빛 절망으로만 가득 차 보이던 어느 날 정말이지 한 줄기 따스한 햇살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도움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무런 기력 없이 텅 빈 과일 가게 한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의자에 멍하니 앉아 깊은 한숨만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극단적이고도 비참한 생각마저 들던 바로 그 참이었죠. 그때 가게에 낡고 삐걱거리는 미닫이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제 옆칸에서 함께 채소 장사를 하며 동고동락했던 순자 언니가 뜻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장에 통 얼굴을 비추지 못했던 터라 정말이지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반갑고 또 반가웠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여전히 넉넉하고 푸근한 특유의 미소가 잔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복래야, 이게 정말 얼마만이냐. 그동안 통 소식도 없고 해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걱정하고 궁금해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말이 아니냐?
어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게야? 아니면 혹시 어디 편찮기라도 한 거고? 순자 언니는 제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의자를 자신의 옷소매로 대충 툭툭 털고는 털썩 주저앉으며 따뜻하고 투박한 손으로 제 앙상하게 마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와 변함없이 정겨운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그동안 억지로 꾹꾹 눌러왔던 깊은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와르르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저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순자 언니의 주름진 손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제 꼴이 말이 아니었던지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가만히 제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함께 아파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그동안 제게 일어났던 그 기막히고 참담하며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던 일부터 시작해서 폐에 치명적인 혹이 발견되어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금수만도 못한 아들과 그 요물 같은 며느리에게 수술비를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심지어 그들이 제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렴치하게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는 그 배신감 넘치고 치가 떨리는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순자 언니는 때로는 함께 안타까워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때로는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분을 참지 못하고 아들 내외를 향해 거침없고 살벌한 욕설을 속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몹쓸 자식들이 다 있단 말이냐. 제 애미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오늘 내일하며 사경을 헤매는데 그것도 모르쇠 하고 지들 좋다고 해외로 쳐놀러 싸돌아다녀. 그런 것들은 진짜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들이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악마. 순자 언니는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길길이 뛰며 분노했습니다. 그 격하고도 진심 어린 반응에 저는 오히려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받는 듯 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외면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내 편이 되어 내 억울하고 아픈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깊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복내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그 빌어먹을 수술비 반드시 마련해 볼 테니까 너는 절대 희망 잃지 말고 우선 몸부터 잘 챙겨야 한다. 너 이렇게 아까운 목숨, 그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절대 없지. 언니의 그 단호하고도 힘있는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형편도 넉넉지 않다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큰 돈을 나 때문에 언니까지 괜히 힘들게 할 수는 없어. 그건 정말 아니야. 시끄럽다, 이 사람아. 지금 내가 내 걱정할 때냐. 상황 파악도 못하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생기는 게 바로 돈이다. 하지만 사람 목숨은 단 하나뿐이고 한 번 가면 그걸로 영원히 끝이야. 내가 내 옆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너한테 알게 모르게 신세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챙겨주고 위로해줬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그동안 진 빚 제대로 갚을 차례다. 순자 언니는 제 어떤 간곡한 만류도 한사코 듣지 않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뒤 언니는 제 손에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자그마치 500만 원이라는 제게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실로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받아들고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언니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빌라를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고요. 저는 그 엄청나고도 믿기지 않는 사실에 너무나 놀랍고 황송하며 송구스러워서 차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울먹이며 간곡하게 거절했지만 언니는 이 돈으로 너는 무조건 수술받고 반드시 건강 되찾아야 한다. 그게 내가 내게 진 빚을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갚는 유일한 길이다. 내 말 알겠냐? 라며 제 손에 억지로 돈 봉투를 쥐어주고는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 황급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언니의 그 넓고 따뜻하며 강인한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저 시장 바닥에서 몇 년 함께 장사했던 인연뿐인 남인데도 저를 위해 이토록 크나큰 희생과 위험을 선뜻 감수해 주다니요. 그 따뜻하고도 숭고한 인간적인 온정에 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아직 완전히 썩지는 않았구나. 아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가슴 속에서 다시금 힘겹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 언니의 그 고귀하고도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마침내 병원에 입원하여 그토록 절실했던 폐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며칠간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입원 치료 기간을 거쳐 저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창백하고 싸늘한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하얀 병원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니 정말이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순자 언니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과 평생을 다 바쳐도 다 못 갚을 것 같은 깊은 미안함, 그리고 동시에 제 생명을 하찮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철면피 아들과 그 악독한 며느리에 대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배신감과 치솟는 격렬한 분노가 다시금 제 온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안겨준 이 깊고도 깊은 상처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도 몇 배로 처절하고 똑똑히 되돌려주고야 말겠다. 이전에는 그저 슬프고 억울하고 절망스럽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 감정들, 밑바닥에서부터 차갑고도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와 함께 어떤 결연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시뻘건 용암처럼 제 안에서 꿈틀거리며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집. 철수 녀석 내외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은 원래 내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내가 젊은 시절부터 평생 동안 시장 바닥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아가며 피땀 흘려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한 우리의 유일하고도 소중한 재산이지. 그걸 철딱서니 없는 아들이 결혼할 때 마땅히 살 곳이 없다고 징징거리기에 늙은 어미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기도 하고 해서 딱한 마음에 인정 베풀어 잠시 살라고 내어준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언젠가 그 집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는 생각 같은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들 부부가 대를 이어 계속 사는 것이라고 아주 막연하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자식도 가족도 아니었고 제가 베푸는 그 어떤 인간적인 호의나 따뜻한 배려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저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배신자들일 뿐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힘겹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제 마음속의 결심은
더욱더 강철처럼 굳세고 단단해져 갔습니다. 퇴원하는 날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집을 되찾고 그 뻔뻔하고 역겨운 인간들을 가차없이 내쫓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집을 판 돈으로 천사 같은 순자 언니의 빚을 깨끗하게 갚고 남은 제 인생은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수술 자국이 조금씩 아물어갈수록 제 마음속에 차갑고도 날카로운 복수심과 새로운 삶에 대한 뜨겁고도 강렬한 의지는 더욱더 선명하고도 뚜렷하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제 고통스럽고 암울했던 과거와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결별을 고하고 제 인생의 두 번째 새로운 막을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힘차게 여는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순자 언니의 따뜻하고도 살뜰한 간호를 받으며 골골대던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은 수술 덕분에 상당히 가라앉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분노와 배신감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하고 날카롭게 제 존재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가 제 생사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들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나 연민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자식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와 치욕을 안겨준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더니 몸도 마음도 너무 처지는 것 같아 순자 언니에게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오겠다고 말하고는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딱히 갈 곳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발길은 저도 모르게 그 징글징글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들에 대한 아주 작은, 정말 티끌만한 기대 같은 것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들의 뻔뻔하고 위선적인 작태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제 안에 남은 마지막 미련한 조각까지 완전히 잘라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고요.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병고와 마음고생으로 인해 형편없이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되었는데 속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득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 말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빨리 준비 안 해? 장모님 생신 선물로 산 그 비싼 화장품 세트랑 애들 옷 산 거, 쇼핑백 저기 잘 챙겨놨지? 이따가 차에 실을 때 빠뜨리면 안 돼.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점수 좀 팍팍 따야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것은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 며느리의 앙칼지고도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뭘 그렇게 닭다리야? 당신이야말로 오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야지. 저번에 당신 실수해서 우리 아빠한테 찍힌 거 아직도 몰라? 아무튼 오늘 저녁 식사 때 괜히 이상한 소리에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알아서 처신 잘해. 안 그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장모 생신 선물, 비싼 화장품 세트, 애들 옷, 그리고 장인,
장모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저녁 식사? 제 수술비 500만 원이 없어서 단돈 100만 원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그렇게나 눈물까지 글썽이며 매몰차게 저를 외면했던 바로 그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렇게 수십만 원, 아니 어쩌면 수백만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쇼핑백들을 챙겨들고 며느리의 친정에 가서 아양을 떨고 환심을 사려 하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파렴치하고도 악랄한 기만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문 손잡이를 거칠게 돌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거실에서 값비싸 보이는 쇼핑백들을 점검하며 부산하게 움직이던 아들과 며느리는 그야말로 기겁을 하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토끼처럼 커졌고 입은 금방이라도 바닥에 떨어질 것처럼 떡 벌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화려한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까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아들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 역시 금세 표정을 수습하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제가 불청객이라도 되는 것처럼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지금 막 친정 부모님 생신이라 저녁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어떡해요? 그년의 그 뻔뻔하고도 않아 무인격인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끓던 분노가 마침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싸늘하게 쏘아보며 제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그 더러운 짐 싸서 나가라. 제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고도 냉정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제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어렸습니다. 잠시 동안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을 먼저 깬 것은 역시나 독사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그게 갑자기 무슨 해괴망측한 말씀이세요? 집을 나가라니요? 여기가 어머님 집이긴 하지만 엄연히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나가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리는 듯했지만 이내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날카롭고 앙칼지게 변해갔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년이 지금 내게 토라도 달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여기가 내년 집이기도 하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 하지 마라. 이 집은 등기부등본에도 엄연히 내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내 피와 땀으로 이룬 내 재산이다. 내년들은 그저 잠시 내 호의로 몸만 붙여 살고 있었던 주제에 감히 어디서 여기가 내년들 집이라는 망발을 짓거리느냐.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싸늘하고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며느리는 잠시 움찔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얼굴이 시뻘개져서 악을 쓰듯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저희더러 그럼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서 살라는 거예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며느리는 금세 눈가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달고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길길이 날뛰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 역시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앉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처절하게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응? 우리가 정말 다 잘못했어. 엄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 우리 잘못이야.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엄마. 갑자기 이렇게 집을 나가라고 하면 우린 정말 갈 데가 없어. 어린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봐줘, 엄마. 네. 그들의 그 가증스럽고도 역겨운 위선과 파렴치한 연극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제 마음은 더욱더 강철처럼 차분해지고 냉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싸늘하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길바닥에 나앉든 어디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가든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이제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시간은 딱 한 달이다. 오늘부터 정확히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내 놈들의 그 더러운 짐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싸서 당장 꺼져라. 만약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기어코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그땐 내가 사람을 부르든 법을 동원하든 해서 내 놈들과 내 놈들의 그 하찮은 짐짝들을 모조리 길바닥에 내다버릴 줄 알아라. 내 말 결코 허투루 듣지 않는 것이 내 놈들 신상에 좋을 것이다. 제 단호하고도 살기등등한 경고에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넋이 완전히 나가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파랗게 질린 얼굴에는 깊은 충격과 극도의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처절한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그 추하고도 혐오스러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싸늘하게 등을 돌려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한동안 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저를 향한 원망 섞인 악다구니, 그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너무나도 당연한 업보이자 처절한 인과응보였으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어떤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동시에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아들의 집에서 그들에게 한 달이라는 퇴거 시한을 폭탄처럼 던져주고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동네에서 가장 크고 신뢰할 만하다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덕분에 익히 안면이 있던 복덕방 최 영감에게 저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사람처럼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적인 용건부터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한 채를 아주 급하게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한 달 안에 이 집을 팔아주셔야 합니다. 시세보다 몇 푼 더 싸게 내놓더라도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 좀 처분해 주십시오. 제게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제 평소와는 다른 비장하기까지 한 단호하고도 확고한 태도에 최 영감은 잠시 놀란 듯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갑자기 무슨 큰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아들네와 무슨 심각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불화라도 생긴 것으로 짐작했겠지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캐묻거나 제 속사정을 파헤치려 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몇 번 끄덕이며 네, 할머님. 사정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발빠르게 움직여서 한 달 안에 새 주인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듬직하게 대답하며 제 집문서와 등기부등본 등 매각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나서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렇게 후련하고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해방감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제 인생의 온전한 주도권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예상했던 대로 아들은 거의 매일같이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제게 전화를 걸어오거나 아니면 예고도 없이 불쑥 저희 집으로 찾아와 눈물 콧물을 질질 짜며 제 발목에 매달려 제 결정을 제발 철회해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한때는 제 앞에서 그렇게나 뻔뻔하고 거만하게 굴던 녀석이 이제는 마치 길바닥에 나뒹구는 상갓집 개처럼 비굴하고 처량하게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집만은 팔지 마세요. 네,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속 썩였던 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그 집에서 쫓겨나면 저희 식구들은 정말 다 길바닥에 나앉아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야 해요. 아직 어린 손주들, 그 불쌍한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봐주세요. 네, 엄마 제발요. 녀석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내며 처절하게 애걸복걸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북극의 빙산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어 버린 뒤였습니다. 그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죠. 내 어미 목숨값 500만 원이 아까워서 그거 아껴서 해외로 쳐눌러 싸돌아다니고 내 장모 생일 선물 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놈들 살 길이 막막해지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니 그제야 눈물이 나고 후회가 되더냐? 내 놈의 그 더럽고 역겨운 악어의 눈물에는 이제 조금도 동정심이나 연민 따위가 생기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아직 어리고 불쌍하다는 손주들 운운하는 것도 참으로 가소롭고 위선적이기 짝이 없다. 내 놈들이 진정으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어미에게 그런 패륜적인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는 싸늘하고도 경멸 어린 목소리로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제 싸늘하고도 단호한 반응에 아들은 더욱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통곡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참하고 초라한 몰골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해지고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실감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한편 그 독사 같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며느리는 아들과는 또 다른 아주 치밀하고도 계산적인 방식으로 제게 접근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제 앞에서 눈물바람을 일으키며 동정심에 호소하더니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이번에는 아주 교활하고도 음흉하게 온갖 종류의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시도하며 저를 흔들려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실 거예요?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머님도 앞으로 절대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동네방네 아니 온 세상에 다 소문내서 어머님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드릴까요? 금쪽 같은 자식 내쫓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천하의 둘도 없는 비정하고 악독한 늙은이라고 사람들이 다 어머님 욕하고 손가락질할 텐데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년의 그 도끼 어리고 살벌한 협박에도 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코웃음만 치자 이번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얼굴에 가증스럽고도 역겨운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는 꿀이라도 바른 듯이 한없이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저를 살살 구슬리며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고 어머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저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 제발 노여움 푸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어머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늘처럼 받들고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효도하며 모실게요. 생활비도 매달 꼬박꼬박 아주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잔뜩 사드리고 저희가 정말 앞으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잘할 테니 제발 부탁이에요. 집 파는 것만은 제발 거두어 주세요. 네. 어머님, 딱 한 번만 저희를 믿어주세요. 그년의 그 얄팍하고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작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미 제 앞에서 그 추악한 미천이란 미천은 다 드러내 보인 주제에 아직도 제가 그런 싸구려 가머니설과 악어의 눈물에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어리석고도 가소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너희들의 그 잘나고 번지르르하며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값싼 효도, 이제는 내게 단 한 푼의 가치도 없고 조금도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동네방네 아니 온 세상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든 사람들이 내 등 뒤에서 나를 향해 온갖 추악한 손가락질을 해대든 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라도 해서 너희들의 그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만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면 나는 더 속이 시원할 것 같구나. 그러니 더 이상 그런 부질없고 헛된 수작 부릴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고 어서 빨리 내 놈들 살 길이나 찾아보는 것이 내 놈들 신상에 그나마 이로울 것이다. 저는 그년의 말을 마치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리듯 차갑고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제 확고하고도 흔들림 없는 태도에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며 악을 쓰고 울부짖었지만 그것이 제게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모기 소리처럼 하찮고도 무의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그 처절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발악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 부질없이 버둥거리는 작은 나뭇잎처럼 그저 안쓰럽고도 가소로울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도 냉정한 경멸만이 제 가슴 속에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그 지긋지긋한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최 영감 말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집을 팔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마침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던 젊고 예의 바른 신혼부부였는데 그들이 집의 위치나 내부 구조 그리고 제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은 가격까지 모든 조건이 자신들에게 마치 맞춤처럼 딱 맞는다고 무척이나 흡족해하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복덕방 최영감의 전언에 따르면 그들이 집을 꼼꼼하게 둘러본 바로 다음 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혀왔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제 이름 석 자를 쓰고 도장을 꼭 찍었고 며칠 뒤 약속된 날짜에 잔금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깨끗하게 치러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둑한 액수가 찍힌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아니 몇 년간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사라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정말이지 아주 오랜만에 제 얼굴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하고도 시원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게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정당하고도 통쾌한 보상이자 앞으로 제가 살아갈 빛나는 새로운 삶을 향한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들 내외가 그 집에서 짐을 빼서 나가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 그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저는 일부러 그 아파트 단지 근처를 찾아가 그들이 이삿짐을 싸서 나가는 그 처량하고도 비참한 모습을 멀찍이서 숨어 하나하나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나온 인부 대여섯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분주하게 가구와 이런저런 잡동사니 상자들을 커다란 트럭에 쉴 새 없이 실어 나르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나라라도 잃은 망국의 백성처럼 넋이 나가고 얼이 빠진 표정으로 그 모든 광경을 그저 멍하니 넋 놓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파리하게 질린 얼굴에는 온갖 수심과 처절한 원망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의 깊고 깊은 절망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 악독하고 교활했던 며느리는 뭐가 그리도 분하고 억울하며 서러운지 연신 더러운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면서도 저 멀리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저를 향해 마치 독을 품은 살모사처럼 섬뜩하고도 악에 바친 저주의 눈빛을 쏘아대는 것을 잊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그 한심하고도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몰골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묘한 통쾌함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늘의 준엄한 심판이고 정의로운 인과응보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초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라는 싸늘하고도 냉정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맴돌았습니다. 모든 짐이 마침내 트럭에 다 실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든 집을 돌아본 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힘없이 트럭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 두 눈과 가슴에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멀어져가는 낡은 이삿짐 트럭의 쓸쓸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끔찍한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이제 곧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가슴 한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판 돈을 제 손에 확실하게 쥐자마자 저는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가장 먼저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순자 언니에게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저를 위해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빌렸던 그 엄청난 대출금 전액에 제가 가동한 너무나도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두둑한 여자까지 보태어 깨끗하게 모두 갚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맙고 또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 크나큰 은혜는 내 평생 절대로 잊지 않고 죽는 날까지 가슴에 새기며 갚으면서 살게. 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순자 언니는 그저 괜찮다며 오히려 제 건강을 되찾은 것이 더 기쁘다며 제 손을 따뜻하고도 힘있게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 따뜻하고도 진실된 온기에 다시 한번 코끝이 찡해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남은 돈으로 이전처럼 번잡하고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하고 아늑하며 공기 맑은 동네에 아담하고 예쁜 작은 빌라 한 채를 제 명의로 얻어 이사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넓고 휑하던 아파트만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스한 햇볕이 하루 종일 가득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상쾌한 풀내음이 풍겨오는 오롯이 저 혼자만의 편안하고 아늑한 안식처였습니다. 이사한 다음 날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눈을 뜨고 맞는 아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홀가분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그 누구를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거나 억누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맑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한껏 들이마시니 마치 제 몸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모든 더러운 찌꺼기와 무거운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하고도 상쾌한 기분마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깊고도 잔잔한 깨달음이 따뜻한 감동과 함께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제 인생에 빛나는 제2막을 힘차게 시작할 준비를 차근차근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천하의 몹쓸 아들 내외를 그들이 살던 집에서 가차없이 내쫓고 그 집을 팔아버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마치 들불처럼 삽시간에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한심하고 오지랖 넓은 인간들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을 했기로서니 그래도 피를 나눈 혈육인데 어미 된 사람으로서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냐.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식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서야 쓰겠느냐.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고 어미냐며 마치 제가 무슨 천하의 둘도 없는 패륜적이고 악독한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며 저를 비난하고 훈계하려 들었습니다. 또 어떤 입 가볍고 못된 인간들은 제 등 뒤에서 독해도 보통 독한 할망구가 아니다. 돈밖에 모르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머리 없는 독사 같은 노인네다라며 온갖 추악하고 저급한 험담을 신나게 늘어놓는다는 소문도 순자 언니를 통해 간간히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하찮고도 무가치한 말들에 이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제 처절했던 고통과 지옥 같았던 절망을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해 본 적이나 있었던가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고루하고 편협하며 위선적인 도덕적 잣대로 저를 함부로 재단하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려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제 기구하고 딱한 사정을 어느 정도 자세히 아는 몇몇 마음 따뜻한 친척이나 시장 상인들은 오히려 오죽 답답하고 원통했으면 저렇게까지 하셨겠느냐, 정말 잘하셨다, 속이 다 시원하고 후련하다며 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남들의 그런 엇갈리는 시선이나 이러쿵저러쿵 하는 평가는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직 제 자신의 확고한 판단과 솔직한 감정에만 충실하기로 이미 굳게 마음먹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 후 아들 내외는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하지 못해 한동안 이리저리 싸구려 월세방을 전전하며 아주 비참하고 궁색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제 귀에까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예전처럼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온갖 허세를 부리고 살던 그 호화롭던 시절은 이미 까마득한 예시하기가 되어버린 모양이더군요. 특히 그 아나무인이고 교만하기 짝이 없던 며느리는 평생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부인처럼 고상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나 거만하게 굴더니 이제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겨우 생활비를 벌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믿기 힘든 말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처참하고 초라한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적극적으로 바랐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묘한 안도감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준엄한 뜻이고 정의로운 심판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라는 싸늘하고도 냉정한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게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의 대가를 이제야 톡톡히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장을 보러 나갔던 시장 길목에서 우연히 아들과 정면으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번지르르하고 잘난 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거리를 헤매는 초라한 불황자처럼 얼굴은 수척해지고 옷차림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제게 다가와 또다시 구차하게 용서를 빌며 제 옷자락에라도 매달리려 했지만 저는 그를 마치 길바닥에 더러운 벌레라도 보듯 싸늘하고도 경멸 어린 눈초리로 한번 쏘아보고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로 지나쳐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녀석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제가 사는 빌라 현관문 앞에서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이 된 아들이 찾아와 한바탕 추악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굳게 닫힌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고 발로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엄마, 엄마, 문 좀 열어줘.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천하의 불효자식이야. 그러니까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엄마. 녀석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닫힌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며 울부짖었고 심지어 문 앞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처절하고도 한심하며 구역질 나는 울음소리가 밤의 깊은 정적을 무참히 깨고 조용한 동네 전체에 소름 끼치도록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놀라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소리까지 들려왔지만 저는 끝내 차가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산산조각 나버린 유리 그릇과도 같았습니다. 한번 깊이 금이 가버린 신뢰와 매정하게 끊어진 인연은 결코 예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난 세월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두꺼운 커튼 뒤에 숨어 녀석이 술기운에 지쳐서 제풀에 나가떨어져 돌아갈 때까지 숨죽여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아들은 결국 기운이 다 빠졌는지 아니면 술 기운에 정신을 잃었는지 한동안 잠잠해지더니 이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2번 다시 제 집 문턱을 넘는 것은 고사하고 제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자 관계는 그렇게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그 녀석이 아직 때묻지 않고 해맑았던 어린 시절의 귀여운 모습이 문득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릿하게 저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더 마음을 독하게 다잡곤 했습니다. 값싼 동정심은 제게 사치일 뿐이었고 용서라는 것은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쓸모없고 어리석은 선물이었으니까요. 저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잊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끔찍했던 아들 내외와의 악연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고 햇살 가득한 아늑한 세보금자리에서 온전히 저만을 위한 생활을 시작한 후 제 삶에는 마치 마법처럼 놀랍고도 경이로운 변화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무엇보다도 제 건강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오랫동안 밤낮 없이 저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기침도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멎었고 밤이면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을 설치거나 악몽에 시달리는 일도 마법처럼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제 온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왔던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참기 힘든 마음고생에서 완전히 벗어난 덕분이겠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개운한 몸으로 동네 뒷산 약수터까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산책을 다녀오고 오후에는 따스한 햇볕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거실 창가에 편안히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며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뜨개질을 하거나 혹은 두꺼운 역사책을 읽으며 소일했습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자식들 뒷바라지와 가게 일에 치여단 한순간도 제 자신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여유롭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유일한 말벗이자 은인인 순자 언니의 적극적인 권유와 도움으로 동네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익하고 재미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해서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흥겨운 노래 교실과 아름다운 민화 가리기 교실에 등록했지요. 노래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구성진 가락에 맞춰 목청껏 옛날 유행가를 따라 부르며 그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온갖 스트레스와 울분을 시원하게 해소했고 민화 그리기 교실에서는 서툴고 어설픈 솜씨로나마 난생 처음 붓을 잡고 화폭에 이런저런 아름다운 꽃과 새들을 그리며 새로운 즐거움과 성취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연배에 그리고 비슷한 아픔과 사연을 간직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살아온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웃고 떠들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값지며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나 바쁘고 힘든 현실에 치여 잊고 지냈던 삶의 작고 소박한 기쁨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인생의 중요한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제 인생의 등불과도 같은 순자 언니와는 그 후로 더욱더 피를 나눈 친자매 이상으로 끈끈하고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며 기쁜 일은 함께 나누어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픈 일은 함께 나누어 슬픔을 반으로 줄이며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손을 잡고 정겨운 재래시장 구경을 가서 맛있는 길거리 군것질거리를 사 먹으며 소녀처럼 웃기도 하고 화창한 날씨 좋은 날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근교로 함께 나들이를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집에 오붓하게 마주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향긋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지난날의 아쉬웠던 회포를 풀기도 했고요. 순자 언니는 제게 단순한 친구나 이웃을 넘어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버팀목이었으며 제 생명을 구해준 고귀한 은인이었습니다. 믿었던 혈육으로 맺어진 자식에게서는 그토록 처절하고도 끔찍한 배신감과 환멸을 맛보았지만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남이었던 타인에게서는 이토록 깊고 따뜻하며 진실된 우정과 인간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커다란 위안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반드시 피로 맺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인간적인 유대란 혈연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순자 언니와의 관계를 통해 새삼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문득 텔레비전에서 아름다운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늙어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 안쓰럽고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큰 맘을 먹고 집을 팔고 남은 돈의 아주 작은 일부를 떼어 평소 꿈속에서나마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쪽빛 바다가 아름다운 남쪽의 어느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며칠간 오롯이 혼자만의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몸을 싣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제 고단하고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시리도록 푸른 남의 바다와 드넓고 깨끗한 은빛 백사장이 꿈처럼 펼쳐졌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기쁨의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끝없이 펼쳐진 해변을 하염없이 걷기도 하고 싱싱하고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맛보며 입안 가득 행복을 느끼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어촌 마을의 소박한 정취에 흠뻑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마치 꿈결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칠흑 같은 밤바다의 검푸른 물결 위로 은가루처럼 쏟아져 내리는 하얀 달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니 가동한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겁게 응어리져 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아픔들이 마치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듯한 신비롭고도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결 가볍고 편안해진 마음과 함께 앞으로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더욱더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깊고도 잔잔한 깨달음이 따뜻한 감동과 함께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빛 후반전은 이제 막 그 찬란한 막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지요.